71%, 그리고 11%. 이 숫자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실제 성적표입니다. BBC가 전 세계 19개국 8,000명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인식 최대 71%. 독일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단 11%. 한국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국제사회의 낙오자가 된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혐오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게 추월당한 자들의 비명입니다. 한국 없이는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된 강대국들의 굴욕적인 고백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비난으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폭로된 진실. 지금 확인하시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알바레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국제정치학 전공생이죠. 유럽 명문대라 불리는 이곳 강의실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교수가 강단에 오르자마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붉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교수는 말없이 리모컨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BBC 로고가 떠올랐어요. 국제 여론조사 결과였죠. 19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통계자료 하나쯤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의 시선이 강의실을 천천히 훑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국가별 수치들이 나열됐어요. 중국 부정 71%, 독일 긍정 11%, 인도 부정 28%, 멕시코 부정 48%, 케냐 부정 34%, 그리스 부정 41%.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정인식 수치들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교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숫자들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고 있었죠. 저는 옆자리 학생이 팔짱을 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뒷자리에서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어요.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톤이었죠. 그는 이 수치가 단순한 호불호 조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인식조사는 권력 지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어요. 한국가에 대한 부정인식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실패했거나 아니면 너무 성공해서 위협이 됐거나. 교수는 그 말을 마치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이 위협이라니.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어요. 그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시간 추이 그래프였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 대한 국제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거의 중립지대에 있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무관심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그래프는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긍정인식이 치솟았고 다른 국가들은 부정인식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교수는 이 분열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왜 같은 시기에 어떤 나라는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어떤 나라는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물었어요.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K-팝과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반감을 가진 거라고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는 결과라고 했어요. 원인이 아니라고요. 문화상품이 세계로 퍼지려면 그걸 떠받칠 경제력과 기술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휩쓴 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고 했어요. 클레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산업 분야별 한국의 세계 점유율 자료였습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각 분야마다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스페인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관광과 와인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스페인이요. 교수는 이 산업들이 모두 2010년대에 집중적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부정인식도 함께 상승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약한 나라는 동정을 받고 강한 나라는 증오를 받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답했어요. 약한 나라는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강한 나라는 기존 질서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칠판에 두 단어를 썼어요. 동정과 경계. 분필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2000년대까지 받았던 건 동정이었다고 말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독재와 민주화를 거친 나라,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 세계는 한국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한국이 받는 건 경계라고 했어요. 더 이상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막아야 할 경쟁자가 됐다고요. 저는 뒷자리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치들은 감정의 지도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질투, 분노, 불안. 이 모든 감정이 숫자로 표현된 거라고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71%, 48%, 41%.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뭘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를 하나씩 해부할 거라고요. 왜 케냐는 34%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왜 인도는 28%인지, 왜 독일은 긍정평가가 11%밖에 안 되는지. 각 나라마다 이유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했어요. 다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딱 한 줄의 문장만 있었어요. 이 수치는 한국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뒤처졌다는 신호일까요? 교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과제를 냈어요. 각자 자기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지 말고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요.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 명씩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수는 강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강의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교수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뒤처졌다는 신호일까요? 저는 답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며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교수는 이미 강단에 서 있었고 스크린엔 지난 시간과 똑같은 수치들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여전히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강의실을 훑었고 그는 첫 번째 발표자를 호명했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학생이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내줬어요. 사무엘은 노트북을 연결했고 그의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스카이라인 사진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말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이 지었다고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무엘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했어요. 자랑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통신 인프라 자료였어요. 케냐 전역을 연결하는 LTE 네트워크의 70%가 한국 기술로 구축됐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U+가 주도했다고요. 케냐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대부분 한국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플랫폼이 한국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케냐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한국 기업이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건설, 통신, 금융.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국형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사무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케냐 정부의 대외 부채 현황이었어요. 전체 부채 중 한국 관련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도로를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세울 때마다 한국 자본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사무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케냐는 이제 한국 없이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전기가 끊기면 한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청사 건물 유지 보수도 한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원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식민지라고 말했죠. 그 순간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교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했어요. 과거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도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를 깔아주고 항만을 만들어주고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줬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프리카의 자원과 시장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이 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신 케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사무엘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케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교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케냐의 한국에 대한 부정인식이 34%라는 건 알고 있느냐고요.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66%는 왜 긍정적으로 보거나 중립적일까요? 사무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케냐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어요.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죠. 교수는 이 성장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자본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라고 했어요. 2000년대 케냐의 1인당 GDP는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인프라가 구축되고 통신망이 깔리고 금융 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했다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식민지와 파트너십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식민지는 강제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선택이라고 했죠. 케냐 정부는 한국 기업을 직접 초청했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 기업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교수는 냉정하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케냐가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조건을 달았다고 했어요. 민주화, 인권 개선, 환경 규제. 조건들은 많았지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반면 한국은 조건 없이 왔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가져왔고 자본을 투입했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교수는 사무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한국 자본입니까? 아니면 한국 없이는 케냐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까? 사무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케냐 청년 실업률 자료였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온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케냐 노동자들, 통신회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직원들. 교수는 이들이 모두 한국 시스템 안에서 일하지만 케냐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식민지와 다른 점이라고요. 사무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케냐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케냐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자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부정인식 34%는 두려움의 수치라고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의존이 무서워서라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어깨는 처음보다 더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케냐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교수가 지적한 것도 맞았습니다. 그 의존이 강요된 게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죠. 교수는 다시 강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다음 발표를 할 건지요. 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준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무엘처럼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수 앞에서 제 나라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사무엘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스카이라인 사진이 아직 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지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는지 비참해 보이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느낀 감정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존은 언제나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니까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교수의 질문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한국 자본일까요? 아니면 그 자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일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교수가 이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엘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는 출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음 발표자를 기다렸죠.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평소 토론 시간마다 인도의 잠재력을 강조하던 학생이었죠. 저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르준은 천천히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무엘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르준은 노트북을 연결했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 숫자들이 표시됐습니다. 인구 14억 대 5천만, 영토 328만 제곱킬로미터 대 10만 제곱킬로미터, GDP 3조 7천억 달러 대 1조 7천억 달러. 아르준은 이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르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체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르준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미래 예측 자료였어요. 2030년 인도 GDP는 5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3배 이상 앞지르는 수치였죠. 2050년이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인도는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요. 교수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아르준은 계속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방향은 정해졌다고요. 인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한국은 소국에 불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르준의 목소리에서 묘한 조급함을 느꼈어요. 자신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르준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인도의 IT 산업 자료였습니다. 글로벌 IT 아웃소싱 시장의 55%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 CEO 중 상당수가 인도 출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이미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아르준은 강조했어요. 한국이 하드웨어로 성공했다면 인도는 소프트웨어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 어도비 CEO. 모두 인도인이라고요. 이게 인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르준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인도의 한국에 대한 부정인식이 28%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죠. 한국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이라고요. 인도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며 천천히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독재 체제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인도가 따라잡고 있다고 아르준은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요. 한국처럼 단일 민족, 단일 언어가 아니라 수십 개 언어와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한국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준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고서였다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지만 이제 인도는 그 교과서를 넘어설 거라고 했어요. 체급이 다르니까요. 인구, 영토, 자원, 시장 규모. 모든 면에서 인도가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참고서라는 표현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도는 언제쯤 그 교과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르준은 대답했어요. 10년이면 충분하다고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어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는 강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1인당 GDP 자료였어요. 한국 35,000달러, 인도 2,500달러. 교수는 이 격차를 보라고 했습니다. 14배 차이라고요. 전체 GDP로는 인도가 앞서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어요. 교수는 계속했어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건 체급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야 강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료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교수는 물었습니다. 인도는 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고요. 아르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0%라고요.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LG,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죠. 인도는 이 시장에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디스플레이, 조선, K-팝, K-드라마까지 하나씩 나열했어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었습니다. 교수는 아르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인도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대체할 수 있느냐고요. 인도가 사라지면 세계 경제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한국이 사라지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체급의 차이가 아니라 위상의 차이라고 했어요. 아르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어요. IT 아웃소싱은 대체 가능한 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하지 않으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생산을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공장이 멈춘다고요. 이게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설명했어요.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시간 비교 자료였어요. 한국이 1인당 GDP 1,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2,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수는 물었습니다. 인도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고요. 아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10년이 아니라 50년도 부족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건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연구개발, 기업 문화, 정부 정책.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이 시스템을 복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르준의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봤어요.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도의 부정인식 28%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아르준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급함이라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뒤처진 게 분하다고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체급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요. 한국은 작지만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고 인도는 크지만 아직 필수적인 나라가 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격차가 조급함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준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올 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르준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도의 잠재력은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지적한 것도 사실이었죠. 잠재력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아르준을 다시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스페인은 무엇으로 대체 불가능한가? 아르준이 느낀 조급함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체급으로는 여전히 크지만 영향력으로는 작아졌죠. 이 괴리가 만드는 감정이 바로 조급함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교수는 평소와 달리 강단이 아니라 강의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웠고 저도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발표할 건지요?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교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스크린이 켜졌어요. 이번엔 세 개의 국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스페인, 한국.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스페인 국기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교수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발표하겠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새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어요.
1인당 GDP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브라질 2,200달러, 스페인 5,600달러, 한국 1,700달러. 교수는 이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1980년 당시 한국은 이 세 나라 중 가장 가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980년 스페인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부유했어요. 브라질도 한국보다 앞서 있었죠.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1990년 자료였어요. 브라질 3,100달러, 스페인 14,000달러, 한국 6,500달러.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1990년 스페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죠. 브라질도 남미 최대 경제국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00년 자료였어요. 브라질 3,700달러, 스페인 14,800달러, 한국 12,200달러. 저는 숫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이 스페인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빠르게 회복했다고 했어요. 반면 스페인은 성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유로존에 안주하며 구조개혁을 미뤘다고 교수는 지적했어요. 브라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죠. 정치 불안과 부패가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2000년이 분기점이었다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자료였어요. 브라질 11,200달러, 스페인 3,500달러, 한국 23,100달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을 완전히 추월했어요. 스페인과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죠. 교수는 이 시기 브라질이 원자재 수출 붐으로 잠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요.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과 금융 위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어요.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반면 한국은 스마트폰 혁명을 주도하며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4년 자료였어요. 브라질 9,500달러, 스페인 3,100달러, 한국 35,400달러.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스페인을 추월했어요. 완전히 명백하게. 교수는 침묵했습니다.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뒀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 한국은 이 세 나라 중 가장 가난했다고 다시 강조했어요. 하지만 2024년 한국은 가장 부유해졌다고요.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차이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답했어요. 선택의 차이였다고요. 한국은 투자했고 브라질과 스페인은 소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료였어요. 한국은 GDP 대비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스페인은 1.4%, 브라질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는 이 격차가 40년 동안 누적됐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래에 투자했고 브라질과 스페인은 현재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어요. 삼성, LG, 현대.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죠. 반면 스페인과 브라질 기업들은 배당과 임금 인상에 집중했다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교수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교육 투자 비율이었어요. 한국은 GDP의 5.1%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4%, 브라질은 6%였어요.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브라질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 비율이 아니라 효율성이 문제라고 했어요. 한국은 피사 점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브라질은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결과가 다르다고요. 시스템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수출 구조 비교였어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철광석, 대두, 커피 같은 원자재가 주력이었어요. 스페인은 관광과 농산물이 중심이었죠. 교수는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만 원자재는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어요.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한국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브라질과 스페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수가 왜 이 세 나라를 골랐는지 이해했습니다.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1980년 세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거나 중진국이었습니다. 출발선이 비슷했죠. 하지만 40년 후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질투는 항상 비교가 가능할 때만 생긴다고요. 브라질과 스페인이 한국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한국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 나라의 미래 전망 자료였어요. 2050년 예측치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전망됐어요. 스페인은 정체, 브라질은 완만한 성장으로 예측됐죠. 교수는 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변화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스페인은 멈춰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스페인은 여전히 과거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가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교수는 화면을 껐습니다. 강의실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은 왜 한국을 싫어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은 브라질과 스페인에게 거울이라고 교수는 말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과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이 괴리가 만드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는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어요. 비슷했기에 더 아프다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면 비교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이 비슷했기에 결과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저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유럽의 변방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요. 반면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어요.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여러분은 한국을 싫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싫습니까?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교수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는가, 나 자신이 싫은가?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비교는 고통스럽다는 것이요. 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지난 시간 교수의 질문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는가, 나 자신이 싫은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교수는 정각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강단에 파일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산업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조선과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산업 이야기일까요? 스크린에는 세계 조선업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1990년 당시 1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압도적 1위였고 한국은 2위, 그리스가 3위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라는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교수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스는 세계 3대 조선 국가였다고 했어요. 지중해를 장악한 해운 강국이었고 자국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선주들은 자국 조선소를 이용하며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래프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국이 1위로 올라섰어요. 일본은 2위로 밀려났고 그리스는 그래프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2024년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40%, 중국 38%, 일본 18%, 그리스는 1%도 안 됐어요. 교수는 그리스에서 온 학생을 찾았습니다. 니코스였어요. 조용한 학생이었죠. 니코스는 교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물었어요. 그리스 조선업이 무너진 이유를 아느냐고요. 니코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싸고 빠르게 만들었다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을 이뤘다고 설명했어요. 블록공법, 자동화 시스템, 대형 도크. 한국 조선소들은 배를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경쟁에서 밀렸다고요. 니코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수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스 선주들의 발주 현황이었어요. 2024년 그리스 선주들이 주문한 선박 중 85%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됐다고 했습니다. 자국 조선소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긴 거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리스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술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조선소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그리스는 여전히 해운 강국이지만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저는 니코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멕시코 자료였어요. 제조업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1990년대 멕시코는 북미 제조업의 허브였다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고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핵심 기지였습니다. 교수는 멕시코에서 온 학생을 찾았어요. 카를로스였습니다. 교수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카를로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멕시코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교수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기아.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에 최첨단 공장을 세웠어요. 하지만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었다고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R&D 센터를 함께 만들었고 핵심 부품도 현지에서 생산했다고요. 멕시코 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멕시코 자동차 산업 현황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한국 브랜드 비중이 30%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현대, 기아가 멕시코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여전히 제조업 국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의 공장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기업의 공장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공장이라고요. 이익은 한국으로 가고 멕시코에는 임금만 남는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니코스와 카를로스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여러분은 한국이 싫습니까? 두 학생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답했어요.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고요. 한국 없이는 산업이 안 돌아가게 된 현실이 싫은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스 실업률 자료였어요. 조선업이 무너진 지역의 실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과 영국으로 떠났어요. 교수는 이게 단순히 산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문제라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이 있는 지역은 번영했지만 멕시코 기업이 문을 닫은 지역은 쇠락했어요. 교수는 이 양극화가 멕시코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다고요.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잘못일까요? 강의실은 침묵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더 좋은 배를 더 싸게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더 효율적인 공장을 세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멕시코가 대응하지 못한 건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밀려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밀려난 사람들의 분노는 이해한다고 덧붙였어요. 밥그릇을 빼앗긴 사람의 감정은 정당하다고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국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 자료였어요. 그리스보다 높았습니다. 교수는 이게 역설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노동자가 더 많이 받으면서도 더 싸게 만든다고요. 이유는 생산성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동화와 효율화에 투자했어요. 한 명의 노동자가 그리스 노동자 3명 몫을 해냈습니다. 교수는 이게 기술의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인건비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이라고요. 그리스는 이 경쟁에서 졌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어요. 멕시코의 강점은 저렴한 인건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로 인건비 의존도를 낮췄어요. 그러면서도 품질은 높였습니다. 교수는 이게 멕시코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어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스와 멕시코의 한국 부정인식 수치였어요. 그리스 41%, 멕시코 48%. 교수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니코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분노라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라고요. 한국은 그저 거울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와 멕시코의 무능함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요. 카를로스가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했다고 말했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멕시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나프타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지원을 받고도 경쟁력을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보조금을 기술 개발에 썼고 멕시코는 임금 보전에 썼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어요. 그리스와 멕시코의 부정인식은 밥그릇 싸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의 산업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그 상실감은 현실이고 분노도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밥그릇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한국이 여러분의 산업에 들어오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매번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스와 멕시코가 밥그릇을 잃었다면 스페인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루카스가 이미 강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죠. 평소 과묵했던 그가 먼저 나섰다는 게 의외였어요. 교수는 강의실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루카스에게 무대를 내준 것 같았어요. 루카스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독일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나 아르준과는 달랐어요. 루카스의 화면엔 감정적인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숫자들만 나열돼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루카스가 다른 접근을 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루카스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그는 독일의 한국 긍정평가가 11%라는 걸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강국이 왜 한국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평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응이라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비교 자료였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은 150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었죠. 루카스는 이 브랜드들이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말했어요. 독일 경제의 20%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침범했다고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2024년 현재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그룹의 점유율은 8.5%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3%였던 걸 생각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어요. 루카스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료였어요. 여기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6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 순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독일 브랜드들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이 상황을 침범이라고 표현했어요. 경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단어 선택에 주목했습니다. 침범. 그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교수는 여전히 뒤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계속했어요. 배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했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고 루카스는 인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독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모두 한국산이라고 했어요. 루카스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일이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루카스는 강조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한국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냉정한 사실 확인이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루카스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한 대에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독일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1년 반도체 대란 때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다고 루카스는 상기시켰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반도체 공급이 끊기자 생산 라인이 멈춘 거라고요. 루카스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고요. 저는 루카스의 발표 방식이 다른 학생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을, 아르주는 조급함을, 니코스와 카를로스는 분노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장교 같았어요. 루카스는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산이라고 했어요. 루카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독일은 더 이상 자동차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이 모두 한국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독일이 한국을 11%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교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루카스는 발표를 멈추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는 물었어요. 그럼 독일은 한국을 싫어하는 겁니까?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계한다고 대답했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어요. 독일의 11% 긍정평가는 호감도가 아니라 경계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대응 전략 자료였어요. 독일 정부는 배터리 공장 유치에 수백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교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어요. 루카스는 대답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고요.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성공할 것 같으냐고요.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기술 격차 분석이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10년 격차였어요. 교수는 이 격차를 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이 투자하는 동안 한국도 투자한다고 지적했어요. 삼성은 반도체에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LG와 SK도 배터리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독일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루카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는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인재 확보 경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도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연구 환경 때문이라고요. 교수는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이 경계하는 건 맞지만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요. 연구소, 공장, 인재, 자본.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따라잡으려면 20년은 걸릴 거라고 지적했어요. 루카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독일은 왜 한국을 경계합니까? 루카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의 미래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독일의 11%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라고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독일 산업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공포라고요. 이건 케냐의 공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냐는 개발도상국이지만 독일은 선진국이라고요. 선진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산업의 생명줄이 한국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독일이 한국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이 경계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페인은 경계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내준 상태였으니까요.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말한 침범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침범.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자리로 돌아간 뒤 강의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학생들이 웅성거리거나 교수가 다음 주제를 제시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교수는 강단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훑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강의실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교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서 있을 뿐이었죠. 교수가 리모컨을 다시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긴 설명도 없었어요. 검은 화면에 숫자 2개만 떠올랐습니다. 흰색 글씨였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중국 부정 71%, 독일 긍정 11%. 저는 그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여러 나라를 다뤘어요. 케냐, 인도, 브라질, 스페인, 그리스, 멕시코, 독일. 각 나라마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경제적 의존, 체급 콤플렉스, 비교 가능한 패배, 밥그릇 상실, 산업 침범. 모두 다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두 숫자는 달랐습니다. 중국과 독일. 교수는 왜 하필 이 두 나라를 골랐을까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독일은 유럽 최강국이죠.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는 약한 나라였어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인도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스와 멕시코는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독일은 달랐어요.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나라가 한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장 낮게 평가할까요? 저는 답이 떠올랐어요.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밀어낼까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했죠.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독일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요. 교수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침범은 결과라고요. 원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과 독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나라 모두 자국 산업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독일은 기술 강국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리 바꿈의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독일은 정상에 있었어요. 그들은 추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하는 입장이었죠. 한국은 그들을 아래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니코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이 정상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교수는 이번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제 약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자들의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라고요. 교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71%와 11%. 이 숫자들은 공포의 수치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한국이 자신을 추월할까 두려워하고 독일은 한국 없이 산업이 굴러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 공포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이 이미 그들 위에 있거나 곧 그들 위에 올 거라는 공포라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약한 나라들은 한국에 의존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강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어요. 교수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국에 의존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한국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쪽입니까? 강의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자리를 내줬어요. 의존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싸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요.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나라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라고요.
부정인식 71%의 진짜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는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강의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교수는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오늘 본 두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1과 11.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학생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 느린 걸음으로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1과 11.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루카스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루카스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저는 되묻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지금까지 각국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약자가 아니라고요. 강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중국과 독일. 가장 강한 두 나라가 한국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약한 나라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들의 공포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건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정상에 도달했다는 인정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두려웠어요. 중국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정 71%. 압도적인 수치였죠. 교수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다는 걸요. 교수는 오늘 두 숫자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이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강의날 강의실에 들어서며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죠. 교수는 이미 강단에 서 있었고 스크린엔 중국 국기만 떠 있었습니다. 웨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었죠. 평소 과묵했던 그가 오늘따라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교수는 웨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됐느냐고요? 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웨이는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71%. 그 숫자만 화면 가득 떠올랐어요. 다른 설명도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숫자 하나뿐이었죠. 웨이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부정인식 71%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웨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그 71% 안에 포함된다고요. 저는 웨이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국을 변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웨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가만히 서서 웨이를 지켜봤어요. 웨이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GDP 비교였어요. 중국 18조 달러, 한국 1조 7천억 달러. 중국이 10배 이상 컸습니다. 웨이는 이 숫자를 보라고 말했어요.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도 27배, 영토도 100배.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중국은 한국을 싫어할까요? 웨이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문화산업 자료였어요. K-팝, K-드라마, 영화. 한국 콘텐츠가 중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웨이는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 아이돌에 열광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한다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웨이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기술 격차였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중국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절망적이라고 말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를 중국은 10년 안에 좁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돈이 있다고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웨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의성이라고요. 교수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웨이는 계속했어요. 중국은 복제할 수 있지만 창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중국은 기존 것을 개량할 뿐이라고 했죠.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웨이는 인정했습니다. 웨이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자유도 지표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높았어요. 웨이는 이게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고요. 중국은 통제사회라서 창의성이 억눌린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웨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웨이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중국 정부의 한국 규제 정책 자료였어요.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었죠. 한국 콘텐츠를 막고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한국 여행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웨이는 말했어요. 중국 젊은이들은 VPN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고 불법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졌다고요. 웨이는 이게 중국 정부의 공포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만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웨이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강의실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웨이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웨이는 말했어요. 중국은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지만 시스템을 살 수는 없다고요. 한국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가 창의성을 낳고 창의성이 세계를 바꾸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요. 중국은 아무리 돈을 써도 이걸 복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국의 71%는 분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포라고요. 중국보다 작은 나라가 중국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다는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웨이는 그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몇 주간의 여정이 이제 끝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각국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케냐, 인도, 브라질, 스페인, 그리스, 멕시코, 독일, 그리고 중국까지요. 교수는 질문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 한국에게 추월당했거나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고요.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모든 나라의 수치가 한꺼번에 떴습니다. 케냐 34%, 인도 28%, 멕시코 48%, 그리스 41%, 독일 11%, 중국 71%.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답했어요. 약한 나라는 동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는 증오를 받는다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정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증오받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성공의 증거라고 했어요. 교수는 우리에게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한국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입니까?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교수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한국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약한 자는 시기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만이 증오받는다고요. 한국은 이제 정상에 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는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교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한국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있다는 증거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옳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채운 건 비난이 아니라 비명이었다고요. 이미 추월당한 자들의 비명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울처럼 우리의 퇴보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창의성이 없습니다. 독일은 기술 강국이지만 한국 부품 없이 차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한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속 한국을 싫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배울 것인가?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섰고 우리는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이요.